이번에 그 교과서 그 역사 교과서 문제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른쪽에서는 분노를 하고 있는데 6.25 남침에 대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가 빠졌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그냥 민주주의를 원래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했던 그런 상황으로 역사 교과서가 지어져서 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 교과서에 그걸 왜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글쎄 굳이 뺀다는 거는 저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남침 북침에 대한 역사 인식이 그렇게 왜곡돼 있을까? 아니 그거는 모르죠. 그냥 교과서에서 그래 가리키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데 교과서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그렇게 그건 또 받아들일 왜곡되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자를 빼면은 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있고 인민이랑 똑같아요. 자 민주주의자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민주주의 다 쓰잖아요. 거기에서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굳이 가져가야 된다면 정체성, 헌법적 가치.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근데 우리 대통령이 자유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맨날 말할 때마다 자유를 외치는데. 글쎄 교과서보다 그게 교육 효과는 더 큰 것 같은데. 그거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교과서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이제 역사 교과서를 이제 저 국정화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역사 교육 그 시간을 굉장히 늘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필수 과목으로 넣어요. 현대사를 넣고 이런 조치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역사 교사가 모자라서 그 교원 임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아요. 근데 역사 교사는 없어서 못 뽑았어요. 이게 대통령 지시로 내려오니 각 학교마다 이제 역사 교사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준비된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각 대학의 역사 교육과 졸업자들만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교조가 역사 교사가 제일 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정교조 그 강화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요, 또. 그 전국의 역사 교사 포럼들이 제일 세거든요. 제일 세죠. 거기가 정교조가 제일 세고. 환경하고. 네. 그래서 그때도 뜻은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의외의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좀 살펴봐야겠는데, 저는 어떤 교육도 이제는 저기 뭔가 이 현대사가 나와는 멀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는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안보론 강의할 때 그 학생들한테 꼭 첫 시간에 질문합니다. 전쟁 때 집안의 외가나 친가나 어디에도 사망했거나 다쳤거나 실종된 분이 있으면 손들어 하면은 대략 100명에서 2~3명 손듭니다. 그럴 때 제가 반드시 숙제를 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봐라. 할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봐라. 다음번에 조사하면 30명 손듭니다. 이것도 아니다. 할아버지한테 또 물어봐라. 세 번째 조사하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한 학기 강의 필요 없어요. 이 설문조사 한 번으로 일단은 의식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의 묵계는 뭐냐 하면은 비극적인 것에 대해서 말 안 해주는, 이렇게 깊은 침묵 속으로 우리 세대의 아픔은 우리가 안고 가자는 깊은 대한민국의 묵계가 있어가지고 전쟁 얘기 절대 안 하시는 기성세대예요. 제가 요즘 참 궁금한 게 민노총이 너무 과하잖아요. 현장에서 민노총, 한국노총마다 건설 현장에 다 싸우잖아요. 건설 현장은 좀 문제 있어요. 자기들이 공사 잡겠다고. 또 민노총이 불법 파업 문제, 화물연대라든지 뭐 여러 군데 불법 파업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법의 잣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특히 노동이사제를 우리가 노동이사제를 3년간 끌어왔어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럼 되자마자 노동이사제를 받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전체 기업인들이 노동이사제를 왜 못 받아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모든 인사 문제라든지 모든 투자 문제, 모든 그런 부분들이 노동이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노동이사든 무슨 이사든 이사들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런 걸 윤석열 정부가 받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래 봤는데, 역시나 지금 노동 현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오른쪽으로 봐서는 옳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래 보는, 원칙적으로
법의 잣대대로. 아니 법에 대해서는 저도 뭐 어떤 그 법의 권위를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동의 문제는 저는 그 독일의 어떤 그 강국을 만든 슈레더 총리의 개혁을 좀 들여다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독일이 개조됐습니다. 네. 오늘날의 제조업 강국 저렇게 어떤 그 강한 나라로 다 재산생된 거는 슈레더 개혁을 출발점으로 많이 보는데 슈레더 개혁은 정말 뭐죠? 예. 그때 이제 대규모 기업의 구조 조정, 노동 시장의 유연성, 네. 그다음에 어떤 산업 구조 조정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다 우리 사회 과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총리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노동 그 세력하고 타협을 같이 협조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몇 년에 걸쳐서 만든 네. 사회적 합의의 그 결과고 그때 들어간 게 뭐냐 하면은 동일임금 동일 노동 동일임금. 현대자동차에 앞바퀴 조립하는 사람하고 뒷바퀴 조립하는 사람이 월급이 2배 차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정규직이고 하나는 비정규직이고 네. 그리고 사내 하청 특수직 이렇게 가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대기업을 100이라고 봤을 때 40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5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조가 요구한 노동 동일임금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참여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구조 조정을 수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떤 노동이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인정해주고 그걸 네.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면서 대신에 경영의 책임을 느끼게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지금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이게. 민노총은 그거를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소위 대기업의 노조가 대부분 다 민노총 소속이잖아요. 하청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 하청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그럼 그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야 되잖아요. 대기업의 노조는 연봉 1억인데 지금 하청업체는 3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을 내놔야 되지. 자기 거는 계속 더 달라고 그러고 가물에 콩 나듯이 그냥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민노총이 노동자의 대변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민노총이 몇 프로 합니까? 한 3%, 5%? 한 100만 명 됩니다. 3%, 5% 100만 정도밖에 명 안 되잖아요. 넘어요. 아니 민노총이 거의 한 100만 명 넘는데 원래 한 6, 70만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10만 명이나 늘었잖아요. 자꾸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기득권 노조가 되면은 결국은 민노총도 당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민노총과 비정규직의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민노총과 기업의 싸움이 아니고 민노총과 비정규직의 싸움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민노총은 비정규직을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올려놓는데 그게 아니고 노동개혁 자체는 이제 민노총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라. 제자리를 찾아가서 민노총이 내놓고 정부도 내놓고 다 내놓고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한 시간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 이런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기 거는 계속 챙기고 5% 정도의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그럼 국민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 노조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 예. 고용을 자식한테 승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입찰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청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들을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접근해 오면서 사회적인 해법은 초과이익 공유제라든가 그렇지. 원청 하청 그 가불관계 개선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저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한 이런 담론들이 이야기됐고 한때는 옛날 새누리당에서도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저희도 그다음에 주도했어요. 맞아요. 예. 저기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에 경제 민주화 조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행이 안 돼서 문제지만 사실은 그래서 저 노회찬 대표 같은 분도 내가 진박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런 경제 민주화 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공정한 프레임으로 짜고 네. 거기에서 노사정이 다 동의를 하는 이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 가면은 노총위원장이 집권 3인당의 당연직 최고위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야기가 총노동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너무 월급 적다 그러면 대기업 월급 올리지 마. 이거 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네. 그동안에 우리 오래된 논의가 이건 준비가 돼 있다. 네. 이걸 민주노총 그 100만 명 조직에다가만 이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저희는. 합의를 같이 거쳐야 된다. 자, 이 시점에서 아까 조원진 대표님 먼저 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10분 남았을 때 가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4분 정도 남았어요. 아니 가시기. 같이 가시죠. 아니.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